말 걸지 말랍니다. 이게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또 말 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응대할지 모르니까 미리 벽부터 치는 거예요. 저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응대하기 힘드니까요. 응대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거꾸로 상대가 싫어버려. 화도 나. 이게 바로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수천 년 내내 사춘기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그걸 또 극복함으로써 성인이 되어 갔습니다. 이 미성숙 할 때 말이에요.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사춘기적인 행동을 많이 하죠. 어떻게 상대할지 모르겠으니까요. 일부러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인 같으면 뭐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외국어 공부에 뭐 심취하거나 뭐 그런 상태겠지만, 이 사춘기 아이들은 말이에요.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뜻에서 헤드폰을 상징 기호로 활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사춘기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사춘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인터넷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던데요. Z세대가요, 뭘 물어보면 그냥 빤히 응시한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 그러고 싶은데, 하루 종일 기계하고만 대화하다가 중간에 사람이 끼어들었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아닌데 사람이 대화를 하네? 무슨 말인가 들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쳐다보는 것 뿐이에요. 뭐 다 또 그 세대가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심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측만 해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접촉이 없어갖고 아이들이 그러더라. 스마트폰 세대라서 그렇더라.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해서 저렇게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걸.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그게 심리학자가 할 얘기입니까? 심리학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이 어떠한 원인에 근거한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 분석을 안 해요. 팬데믹 이후에 그랬을걸? 스마트폰 세대니까 그럴걸?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기성세대도요 똑같았어요, 이 젊은 세대랑. 그러니까 판단도 못하고 평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는 겁니다. 분석은 아예 못해요. 그래놓고 무슨 뭐 Z세대가 어쩌네 저쩌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성인이 되면 말이에요, 침묵에도 뜻이 있다는 걸 잘 알죠. 말만 말이 아니에요. 침묵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죠. 이 젊은 세대의 침묵에는요, 사운드는 없어요. 뜻이 없죠. 뜻이 없고, 단지 상대에 대한 견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20대 전후밖에 안 된 아이들인데 무슨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겠냐고요. 잘 못해요. 그럼 기성세대는 잘했어요? 젊은 시절에 잘하고 살았습니까? 상호작용을? 지들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래요. 지금도 못하는 주제에. 너무 젊은 세대는 몰아붙이지 말라 그 뜻입니다. 자기도 그래놓고요. 이집트 뭐 바빌론 시대부터 젊은 세대는요, 기본적으로 기성세대에 항상 거리를 취해왔잖아요. 하지만 그 거리란 것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거리를 취한 것보다는 기성세대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될까, 그걸 잘 모르겠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욕을 먹은 것 뿐이에요. 지금 Z세대가 기성세대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모습과 똑같다 그겁니다. 고작 20대 전후 된 아이들한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예전 같은 경우라면 잘 모르겠으면은 침묵하기보다는 좀 물어본다든가,
미소를 계속 지은다든가 아니면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 그대로 따라 한다든가 뭐 그랬을 뿐이지. 지금 Z세대는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잠깐 생각하는 것 뿐이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어른들한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설명도 못하는 주제. 응? 이 Z세대가 왜 그런지 설명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그래요? 기성세대 스스로 설명하기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성세대가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놓고 뭘 그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성세대 스스로 사회에 어떻게 응대할지 지금도 몰라요. 사회 현상을 분석도 못하고요. 이 사회를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기성세대도 주저주저 한다고. 그래놓고 Z세대만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자는 겁니까? 지들 똑같으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어른들은 자기 표현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 저기 자기들도 그래놓고 젊은 세대를 탓하면 어떡합니까? 자기도 못하는 주제. 지금 나이 100살 먹은 노인까지 말해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살아왔어요. 지난 100년간.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정보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정보의 프레임이에요. 그 이제 의무 교육도 이제 함께 끼어들죠. 거기서 진실은 오로지 교과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은 오로지 하나,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보사회의 특성입니다. 정보에는 진실이 하나. 그래서 공산주의와 파시즘도 정보사회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프레임이거든요.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아주 특성은 종교적 프레임이에요. 종교가 뭡니까? 진실은 오로지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몽매함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하고 파시즘이다 그 말이죠. 그 프레임 안에 우리 100살 할아버지도 모두 다 프레임에 짜여 있는 거예요. 98년 전에요. 토마스 엘리어트가 지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정신적인 개혁도 없이 어떠한 증거도 없는 열정만 가지고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뛰어든다. 몽매한 이들이고 미성숙한 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랑 지금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때 그랬습니다. 에즈라 파운드 같은 시인은 말이에요. 파시스트 당에 가입을 했다고. 그리고 친구예요. 엘리어트 친구이기 때문에 에즈라 파운드한테 탈당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열정만 갖고 그렇게 난리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기성세대들 그렇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열정만 갖고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우리 모두 그 상태로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Z세대도 그런 프레임 안에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100살 먹은 노인들랑 다른 점이 없어요. 파시즘이 한 시대 유행을 불었던 1934년 T.S. 엘리어트가요. 뭐라 그랬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니까 각국들이 이제 경제며 뭐며 정치며 모두 다 재구성하면서 정보를 끝없이 모았다. 정보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쌓여간다. 도서관은 계속 지어지고 박물관도 커지고 그래서 데이터는 쌓여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식을 얻지 못한다. 간신히 지식을 좀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지혜로까지 연결짓는 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데이터 중심 시대를 고발해버렸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부터 지혜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질의 상태로 황무지 상태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보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어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1920년대 서구사회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지금의 100년 후에 지금이랑 똑같다고 말이에요. 데이터와 정보의 홍수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식에 이를 수도 없고 이해에 이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개인의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 수도 없고, 지혜? 그건 아예 불가능하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렇게 가장 저질의 상태의 정보사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에 흔하게 잘 빠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산주의와 파시즘은 진실이 오로지 하나라고 하는 종교적인 슬로건을 내걸어서 사람들을 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가장 단순한 정보가 가장 잘 먹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한 시대가 또 뛰어넘었죠. 본격적인 이제 기계 데이터 시대가 시작됩니다. 옛날에 T.S. 엘리어트 시대는요, 기계적인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손으로 다 긁어 모은 정보예요.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요, 이제 기계로 정보를 다 모으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집니다. 그게 1946년 미국에서 록펠러 재단 직원 두 명이 만든 정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클로드 셰넌이라고 하는 사람과 워렌 웨버가 록펠러 재단의 직원으로서 정보학을 탄생시킵니다. 그때 클로드 셰넌도 자기 논문에다가 썼지만 워렌 웨버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는 뜻을 가졌거나 의미랑 독립적으로 양적인 단어의 묶음들 속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해당 정보 전달에 맞는 단어를 추출한 거다. 다시 말하면 정보는 단어의 문맥을 제거하고 의미를 제거해야만 얻어지는 수학적이고 도구적인 언어다. 이거는 네이버 사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 아무리 공부해봤자 지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T.S. 엘리어트가 왜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가는 그 당시 T.S. 엘리어트는 몰랐지만 워렌 웨버는 알고 있었죠. 정보라고 하는 거는 지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맥을 제거하고 의미를 제거해야만 얻어지는 수학적이고 도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지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식인은 착각한 게 정보사회다 그 말입니다. 인간과 서로 만나지 않고 얻는 기계적인 정보, 이걸 지식의 창고로 만들자는 게 록펠러 재단의 목표였습니다. 록펠러 재단이 1911년 에듀케이션 보드 만들어서 미국의 전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정보의 창고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창의성 없고 어떠한 지식도 만들어낼 수 없는 노동자의 교실로 만들려고 했던 게 미국의 교육이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록펠러가 진정 원했던 정보학이 결국 1946년에 탄생하게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1980년대가 되니까 과거 같으면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정보학과로 바꿔버렸어요. 이건 세계화 됐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인간의 모든 지식은 선생님과 질문하고 대화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친구와의 토론을 통해서 얻지도 않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얻지를 못해요. 지식인들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럼으로써 정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계적 데이터에서 버튼만 누르면 정보가 지식이 바로 나온다. 그건 지식이 아니죠. 정보인데 그걸 지식으로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그 마지막 최고의 결실이 바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다 좋습니다. 기계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도 뭐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위험은 뭐냐면요, 이 정보사회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회적 지능을 파괴해버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문맥을 지우고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할까를 파괴해버린다고, 그 방법을 파괴한다고 말해요. 김춘수 시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없었지만 내가 너를 불러주면서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과 인간은 서로 대화하면서 문맥을 보고 눈빛을 보고 손 제스처를 보고 그러면서 언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계 언어는 말이에요. 그러한 문맥을 깡그리 없애버렸다고. 따라서 언어의 뜻이 없어요. 그 안에 진정한 뜻이 없다고요. 컴퓨터식 뜻만 갖고 있다고. 두 번째, 인간의 사회적 지능을 파괴했기 때문에요. 진실가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대신해버려요. 그런 겁니다. 존댓말과 반말 볼까요? 존댓말을 쓰거나 반말을 쓰는 거는요, 여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그 사람과 나와의 사이의 거리감을 드러낸다든가, 사회적인 관계를 드러낸다든가, 정서적인 관계, 희노애락 이런 관계가 모두 반말과 존댓말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든 기능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단지 존댓말을 지는 위선적인 예의만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 반말을 싫어하는 기능적인 인간들이 탄생합니다. 왜 반말하십니까? 이러거든요. 그 반말한 사람의 정서적 문제, 사회적 문제, 거리감의 문제, 희노애락의 문제는 깡그리 없어버리고 단지 나한테 반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성희롱이라고 얘기하면 순진무구한 사람 하루아침에 성희롱 피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사회가 그래요. 진실가가 없는 기계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꼰대라 그래버리면 남들이 꼰대인 줄 알아요. 이게 남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피곤해도 나 번아웃 된 것 같아 이러면 그 진짜 번아웃인 줄 착각을 해요 스스로. 그리고 연차 내고 약 먹고 그래요. 그날 괜히 기분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어떤 걸 사용하냐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디어에서 활용된 거. 그러면 자기가 진짜 우울증 환자가 돼갖고 약 먹고 그래요. 지 생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부당이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부정의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갖고 와요. 그러면 진짜 부정의가 됩니다. 성희롱도 아닌 것 갖다가 성희롱 불러버리면 그게 고유명사가 돼버려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단어가 실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성이고 정보사회의 특성이기도 하죠. 사장님이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냐고 한마디 하면 갑질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거 진짜 갑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고소하면 됩니다. 그 동덕여대 슬로건 하나가 정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 뭔 개소리입니까 저게? 예? 무슨 표를 졌다 이러면 안 되냐고요. 소멸지언정 여기에 뭔가 어마어마한 진실이 있다고 보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개방 뭔가 진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밀레니엄 그 Z세대가 이런 단어 많이 써요. 추격어를 왜 쓰죠 우리가? 고유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화 시킬 때 추격어가 돼요. 뭔가 대단한 진실 하나를 담지하고 있는 양 쓴단 말이에요. 넘사벽, 내로남불, 분조카, 억가, 갓생, 아이스 아메리카노, 뭔가 완전히 고유 명사가 된 것처럼 별것도 아닌 걸 갖다가 거기에 권위를 하나의 권위를 콱 주고 유일한 의미를 콱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제일 그 별것도 아닌 거에 고유 명사에 권위를 주려고 했던 게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기성세대도 그따위로 해놓고 뭘 신세대가 좀 고유 명사화 한다고 얘네들 왜 이상하게 단어를 사용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엉터리같이 상호간의 공감도 찾을 수 없고 사람 관계도 찾을 수 없는 기계적인 용어들을
무작정 자기 삶에 적용하고 남의 삶에 적용을 해가지고 권위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정보사회의 고유한 특성인데, 이게 Z세대, 밀레니엄 세대도 동일하게 갖고 있고 기성세대도 똑같이 갖고 있어. 오히려 기성세대가 더 심했어요. 한자 영어 쓰면 더 권위 있어 보이고 뜻이 고정된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쓰지 않았어요? 의사나 법관들은 자기들 권위 지키려고 남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전문 용어 써가면서 벽을 치지 않았어요? 특정 문맥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영어로 활용하는 게 옳죠. 당연히 옳습니다만은 일반 명사를 그대로 그냥 영어로 써요. 예. 그러면서 무슨 영어가 가지고 있는데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주 필요하고 문맥에 맞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소리지만, 일상 용어를 왜 영어를 자꾸 사용하냐고. 쓸데없이. 뭔가 권위를 거기다 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서로 간의 공감성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기려는 거 아니에요? 그 형식을 내용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자성어에 무슨 고정된 어마어마한 진실이 있는 것처럼 사자성어나 읊어댔고, 삼국지 에피소드 읊어대는 인간들,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죠. 이가 삼국지 에피소드나 읊어대면서 마치 그 삼국지 시절에 3000년 전의 지혜가 지금의 지혜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축약하고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그렇게 안 해왔냐고. 그래 놓고 나서 뭘 그렇게 젊은 세대만 욕하냐 그 말이에요. 정보사회가 100년이 흘렀어요. 데이터 중심의 정보학이 탄생한 지 80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가요, 기성세대고요. 최종 결과가 지금 MZ세대예요. 똑같은 세대예요. 그 사이에 디지털 기술 발전됐고,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사회관계가 붕괴했고, 페미니즘에 의해서 인간적 접촉 자체가 차단돼 버렸고, 팬데믹에 의해서 사회와 사회의 관계도 차단돼 버렸어요.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 그 말이에요. 어떤 한 요소가 어떤 한 요소를 따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사회적 지능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옛날만큼이나 지금도 사라지고 있어요. 모두 100년 이상의 현상들이에요. 정보 추구 사회 100년 넘었죠. 디지털 접촉 사회, 이것도 실은 문화상품 얘기할 때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현실과 관계없는 가상 이미지로 실제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100년 전부터 계속 해왔다고. 또 표준화인 건 뭐 150년 넘어갔고, 탈민주주의 이거 100년 넘어갔고요. 페미니즘 이것도 100년 넘어갔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까지고 그까지고 뭐 1960년대 한 80년 됐고, 그렇단 말입니다. 한 60년 됐고. 이 모든 자본주의의 거대한 문화적인 흐름에는요, 말 그대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기호 활동을 기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공감 제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정보 프레임의 결과물이다 그 말이에요. 공감 제로. 내용과 문맥이 사라지고 정보가 모두 표준화되듯이 비주얼도 표준화돼 버립니다. 비주얼도. 사람이 얼굴은 말이에요. 70억 인구가 다 달라요. 눈, 코, 입 다 다르다고요. 미묘한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 미묘한 이 포인트들, 설명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 이런 것들을 칼로 다 잘라냅니다. 성형은요. 그래서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건강하자 그러면서 헬스장 가서 식스팩 만드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식스팩은 건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겉모습일 뿐이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몸의 형태일 뿐이라고. 그게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형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미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미학과 그 사람의 얼굴이 가진 개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성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미묘한 차이, 개성, 자유의지, 헌신의 의미, 행복의 의미 이런 걸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묶어버린다고. 요새는 결혼하고 나서 경제를 각자 관리하자 그러는데요. 양가 부모도 각자 모신답니다. 뭐 하려고 결혼했니 그러면? 결혼이 지니고 있었던 지녀야 할 사랑, 친족관계, 헌신, 행복, 양육 뭐 이런 것들 모두 삭제해버리고 출산도 삭제해버리고 성욕 해소만 갖고 기준을 삼아요. 거기 플러스 알파가 경제적 효율성이야. 그걸 결혼의 가치로 삼아놓고 이 정보사회의 한 가지 유일한 기준을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정의롭고 부정의하고 정의롭다는 것도 똑같이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정의롭다라고 판단해버리고 남을 모두 재단하려고 하는 파시스트 사회를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한국이. 서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 매우 심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회는 말이에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아주 이른 나이에 잃어버려요. 자살이 많아요. 그래서 사춘기부터 왜 사는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의미 없어 보이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개인한테 삶의 의지를 주지 않고 권위만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 정보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이 마치 진실의 가면을 쓰고 위에서 내려 눌렀기 때문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다 그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요, 너무 권위적이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문제가 된 경우는 인류의 역사에 한 번도 없어요. 권위가 있으면, 잘만 쓰면 너무너무 좋은 사회가 됩니다. 그게. 권위는 누구나 소중히 합니다.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모두 권위를 소중히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되게 위계 질서화해서 사회 질서를 잡으려고 하죠.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한국도 똑같아요. 그러나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매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권위와 위계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나 그 기관의 실제 내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이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딱 바깥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야. 거기에 다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성형도 똑같아요. 얼굴이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기준에 줄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민족의 종특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있겠지. 오케이. 경영 능력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만 좋으면 그래도 언젠가 뭔가 하겠지. 오케이. 무능력해도 저명하면 뭔가 하겠지. 오케이.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자기 지역 출신이면 그래도 애정을 갖고 뭔가 하겠지. 오케이. 이렇게 돼버린다. 오로지 형식만 갖고 인생을 판단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내용의 권위를 주지 않고 형식에 권위를 주는 형식주의로부터 한국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정치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심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내용을 무시하고 형식에다가 권위를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타이틀만 주면 모조리 다 오케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오케이 하는 그 타이틀도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 이런 파시스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는 계속 정치합니다. 예전에 말이에요. 이재석 씨가 뉴욕 광고대상을 휩쓸었을 때요. 제가 이 광고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광고를 떼어다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광고계나 디자인계에서 이재석 씨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천재성을 갖고 있었어도 이 사람은 서울대나 홍대 출신이 아니야. 계명대 출신이야.
그래서 디자인 광고계에서 배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이야 뭐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달라졌겠지만 그땐 그랬다고. 근데 지금도 앞으로 또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천재는 뭐해요? 계명대가 나왔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형식 중심의 한국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이게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근데도 쫓아가요. 사람의 무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대통령 뽑으자는 고정 출신 뽑잖아요. 반발 심리 때문에 고정 출신을 뽑는다든가,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소년공 출신을 뽑으려고 하는 반발 심리를 가끔 부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정서는 형식의 타이틀의 권위를 주려고 하는 너무나 오랜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를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지금 뭐 아무리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인공지능 시대를 결코 한국식 정신 상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기어학 TV였습니다.